세상의 모든 지식. 안녕하십니까. 지식이 머무는 한 시간, 세상의 모든 지식, 연세대 교수 박희준입니다.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일이죠. 근로자가 투표할 시간을 청구했는데도 고용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요,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가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고용주가 투표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관할 선관이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투표는 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죠. 고용주는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겠고요. 또 근로자는 꼭 투표해야겠습니다. 6월 2일 세상의 모든 지식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는 이 시간 대한민국입니다. 검색어 상위를 차지한 소식들과 관련 뉴스를 모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편집장님?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검색어 앵그리 프렌드가 차지했네요. 그렇습니다. 얼핏 듣긴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번 선거 최대 변수가 앵그리맘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분노한 이 40대 여성, 특히 이 어머니들이 네. 아마 이번 투표에서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사전 투표를 좀 해보니까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20대 청년이 이번 선거의 최대 핵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이 더 화가 났다는 얘기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전 투표 결과 20대 이하 투표율이 15.97%, 그러니까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이 화난 친구들이 이번 선거 최대의 변수가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번 사전 투표에서도 보면 SNS 등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투표 독려, 상당히 좀 독려가 좀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예. 6월 4일, 그러니까 투표일 당일에도 아마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반론 제기하시는 분들은 부재자 투표, 그러니까 한 32만 명 정도의 뭐 군인, 의경 등이 포함된 숫자가 이 20대 투표율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이거 있겠네요.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지적도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네티즌들께서는 이 세월호에 분노하는 거는 꼭 어머니뿐만 아니다. 뭐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동생 다 앵그리 상태이니까 아마 이번 투표 훨씬 더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주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추측이나 한데 뚜껑을 좀 열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자, 검색어 상위 팝콘 원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요? 예, 팝콘 영화관에서 많이 드시는데 예. 사시면서 좀 비싸다, 이런 생각들 비싸죠. 아마 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원가와 비교해 보니까 정말 많이 비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주요 극장들, 예. 체인점들의 매점 상품들 원가를 좀 비교해봤더니 네. 팝콘 보통 큰 사이즈, 네. 라지 사이즈 팝콘이 보통 5,000원씩 팔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재료 가격이 한 613원, 야. 그러니까 한 10배 가까이 이렇게 받은 것이죠. 네. 또 콜라 같은 경우도 판매가 2,000원짜리가 원재료 가격 6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협의회 측은 각 영화관이 뭐 대량 구매, 또 음료 제조기 등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받는데, 네. 그렇게 보면 실제 원재료가는 이거보다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콜라 같은 경우는 예. 과거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원가 계산했을 때 예. 100원 이하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계속 리필을 그래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논란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계산된 600원도 지나치게 높은 걸로 측정이 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요. 예. 또 극장 주 수입원이 팝콘 장사란 말이 틀린 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네티즌은 그래서 어쩐지 매표소에는 직원이 없고 이 매점만 직원이 수두룩했던 것 같다, 이렇게 예. 극장에 갔던 경험을 또 되살려주신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팝콘 가격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또 모든 극장들이 같이 높게 받고 있는 것도 좀 더 문제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담합 의혹도 좀 없지 않아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팝콘도 너무 많이씩 팔아서 많이 좀 남는, 이런 네.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브라질 월드컵이 아니라 카타르 월드컵이 검색에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예. 영국의 한 언론, 타임스란 데에서
2022년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2022년에 열리는데 네. 여기 선정 과정에 뇌물이 오간 이 정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한 이후에 이 그렇군요. 폭풍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그 모하메드 빈 함만 전 아시아 축구 연맹 이 회장이 예. 이 피파 관계자들에게 카타르 지지 대가로 5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건넸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부터인데 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비리가 있었던 이런 선정이라면 이거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여론들이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2010년에 예. 피파 총회에서 2022년 월드컵 개최지 놓고 한국, 일본, 그렇죠. 호주가 우리도 경쟁을 참여했었죠. 예. 했었는데 카타르가 이를 했었거든요. 네. 특히 이때 보면 그 아프리카 쪽에 그 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네. 대체로 보면 이런 어떤 뭐 비리라든지 혹은 뭐 잘못된 뇌물 같은 것 이런 거 제공할 때 이 아프리카 표들이 움직인 경우들이 상당히 좀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다시 되면 어쩌면 2022년 월드컵은 카타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또 한 번 기대를 모아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도 한번 예. 기대를 한번 좀 해볼까요? 희망 고문이 안 되길 바랍니다. 예, 다음 검색어 관동 대학살 명단 공개. 네,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궁증을 불러일으키는 그 제목인데 내용 좀 네. 살펴봐 주시죠. 이게 이제 관동대지진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예. 당시 그 학살된 한국인 피해자 318명의 명단이 담긴 정부 공식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국가기록원이 당시 학살된 뭐 조선인의 이름이라든지 주소 또 피살 당시 상황을 담은 이 자료를 정리해서 정보 공개를 시작을 한 건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과거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핍박을 받았는지 또 명백하게 보여줄 만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그 관동대지진 때는 일본 정부가 뭐 사회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혹은 뭐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등의 날조된 소문을 그렇죠. 유포를 했고 예. 이로 인해서 제일조선인 6천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일제 이런 만행들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입증을 할 만한 좋은 자료였던 것 같고요. 네티즌들도 이런 증거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일본 정치인들은 왜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냐? 이거 강제로라도 좀 일본 정치인들 생각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강력한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일본 정치인들 각성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또 검색어를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사고 관련 검색어가 많이 눈에 띄네요. 정은희 사건 무죄.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1998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네. 정은희 이 대학생 피해 대학생의 이름입니다. 이 대학생이 그 고속도로에서 예. 대형 트럭에 이제 치여서 사망했던 이런 사건인데 네. 그 맨 처음 사건 때는 단순 교통사고로 경찰이 처리를 하려다가 이 아버지 피해자의 아버지가 꾸준히 이 사고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 네. 특히 뭐 속옷이 사망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다든가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성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뭐 교통사고다 이런 점까지는 밝혀냈는데 네. 그 범인이 스리랑칸이다. 이제 우리 경찰은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범인은 누구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건데 네. 그 부친인 정모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 경찰과 검찰이 사고 초반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예. 스리랑카인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 사건을 한쪽 방향으로 수사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검경 상당한 그 명예 실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스리랑카와의 어떤 뭐 외교적인 마찰까지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티즌들은요, 이거 사고 처음부터 다시 재조사, 제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범인으로 몰렸던 스리랑카인 참 억울하겠는데요. 그러게 말인데 뭐 사건에 아직 뭐 진실이 예. 제대로 밝혀지질 않아서 그런데 글쎄 뭐 만약에 저지르지 않은 범죄라면 이건 큰 잘못일 수 있겠죠. 예,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검색어 게임 중독법 후퇴.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게임 중독법 예. 인터넷에서 상당한 논란이 좀 됐었던 법입니다. 예. 이 게임 중독법이라는 게 게임도 마치 뭐 알코올이라든지 뭐 마약 등과 함께 이 중독 물질로 규정을 해서 예. 이걸 이제 예방하고 관리하는 또 치료를 하는 이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는 건데 이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이제 제출을 했었었죠. 네. 그런데 이 법이 많은 네티즌들이 이제 특히나 게임을 좋아하는 혹은 이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거센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법안에 대해서 이 게임을 제외하고 네. 나머지에 대해서만 어떤 그 중독에 대한 치료를 하는 이렇게 이제 좀 법안이 일부 좀 후퇴되는 이렇게 이제 변경이 좀 될 것으로 지금 보이면서 네. 역시 뭐 네티즌들의 많은 좀 관심을 얻고 있는 것인데 예. 그래서 한 네티즌은 이 성형 중독법은 왜 안 만드는 거냐 예. 또 게임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면 이건 그냥 중독법이라는 거냐 무슨 법이라는 거냐 네. 이제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또 나는 대중교통 중독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타는데 이것도 규제를 해야 되는 거냐 등등의 하여튼 그 게임 중독법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정적인 기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글쎄요, 뭐 게임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게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한류 콘텐츠보다 훨씬 더 뭐 많은 금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게임 산업도 우리나라가 좀 잘 발달을 좀 시켜야 될 텐데 하여튼 이 법이 과연 우리 게임 산업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지 혹은 또 예.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에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건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대한민국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에서는요, 목요일 궁금타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주말 농장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농장에서 농작물 키우기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어떤 점이 어려운지 문의 주시면 쉽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9730번으로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 게시판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홈페이지로 찾아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궁금타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채택되신 분들께는 3만 원의 문화상품권도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클릭. 네, 6.4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님 모시고요. 지난 사전투표에 대한 얘기 그리고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 또 그 밖의 정치 관련 사안들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투표율부터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미 대부분 다 알 건데요. 전국 평균으로는 11.49%가 나왔죠. 예. 일부에서는 이거를 두고 뭐 이전보다 많이 올랐니, 2배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전국 선거 차원에서는 이번에 처음 실시된 것이니까 어느 쪽과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되게 지난해 있었던 4.24 뭐 재보궐선거, 그다음 선거 10월 선거 두 개 가지고 당시 4.75, 5.4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예. 두 배라고 얘기하는데요. 당시에는 투표율 자체도 33.5%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두 배는 이런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우선 보면은 진짜 우리가 6월 4일 날 이제 본투표했을 때 투표소가 13,665개가 되는데요. 네. 그 4분의 1 정도가 사전투표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3,506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보다는 4분의 1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투표소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투표율은 높게 나왔다고 보시면 글쎄요. 예상은 모르겠는데 예. 대개는 한 뭐 10% 정도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는 요즘은 어지간한 뭐 휴가가 있으면 연휴를 만들어서 놀러 갈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쪽보다는 주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뭐였냐 보면은요. 누구를 찍을 것인가 확정을 먼저 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질이라든가 시간적인 근접성이 좀 좋은 편의성에 따라서 먼저 예.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 연령대별로 사전투표 어떻게 좀 진행됐을까 하는 점인데 좀 짚어봐 주시죠. 예, 일단 처음에 보도에서는 20대가 가장 높게 한 걸로 보도가 됐죠. 15.97%. 전체 예. 11.49 평균이니까 상당히 높은 것처럼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타이틀도 20대 반란 이런 제목을 많이 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가로 선관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32만에 달하는 군을 중심으로 한 이제 투표들이 과거에는 부재자 투표에 해당됐던 사람들이 예.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32만을 통째로 뺀다고 하더라도 11.5%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낮은 편은 아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걸 두고 어느 쪽이 좀 유리할 것인가 이런 등등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좀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특정 어느 쪽이 많이 좀 했거나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어느 쪽이 보수 쪽이 진보 쪽이냐 어느 쪽이 유리하냐 이걸 좀 말하기가 어려운 참고 자료가 좀 되긴 어려운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 이런 세대별 투표를 포함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본 선거날 출구조사를 하는 것 비슷하게 네. 이번에 좀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못 하겠죠. 왜냐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예. 선거 그래서 당일 심지어는 투표 성향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투표율도 혹시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세대별 투표율도 그래서 약간의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해 주니까는요. 예. 그런데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어떤 발표를 한 거니까요. 예. 뭐예요. 어떤 진영에서 좀 유리하게 해석이 되면 반대 진영에서 오히려 결집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별로도 좀 살펴봐 주시죠. 지역별로는 전남, 전북이 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18%대 전남, 네. 전북이 16%대 나왔고요. 반대로 가장 저조한 쪽은 대구에서 8.0이었는데요. 네. 이 두 요소가 같이 결합된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던 누구를 찍을 것인가 확정된 쪽이 좀 많은 쪽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사전 투표를 할 만한 시간이 남는다거나 네. 아니면 뭐 근접성 거리상 근접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편의성이어서 예. 농촌 지역에다가 표가 누구를 찍을 것인가 확정된 쪽이 아마 높게 나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 해보신 분들 참 쉽고 좋더라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전에도 뭐 부재자 투표는 시행이 됐었고요. 부재자 투표와 비교해서 이번에 시행된 사전 투표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부재자 투표는 일단 본인이 부재자 투표에 해당된다고 사전에 신고해야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이제 표가 투표 용지가 나오면 거기 해가지고 이제 봉함해서 이제 다시 보내는 것인데 네. 가장 중요한 대상이 이제 군 뭐 이런 쪽들이었고요. 예. 지금은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만은 이번 지방선거에 해당되지 않는데 우리 제외 거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 동포들. 예. 이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의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않는데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지난 대선 기준으로 보자면은 전체 유권자 4천만 좀 넘는 4,100만 가까운 쪽에 부재자 투표로 신고했던 사람들이 되게 2.5% 정도가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 점에서 보자면은 이번에 11.49%라면은 과거의 부재자 투표를 충분히 포함하고도 지금 많이 한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6월 4일 날 투표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때 할 사람들이 대부분 상당히 이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편의성 보니까 자기가 사는 보통 때 투표날 투표하는 해당 거주 읍면동에 투표했던 사람에 비해서 그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 출근한 자기 살기는 경기도에 사는데 서울 지역에 출근한 직장 부근에 있는 구청 같은 데 가서 투표했던 이런 사람들, 어디 출장 가서 투표했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원거리 투표했던 사람들이 43.8%나 됐어요. 그 점으로 보자면은 상당히 자기 편의를 좀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전 투표 말고도 이번에 과거에 부재자 투표가 비슷한 투표가 있긴 합니다. 뭐냐면은 거서 투표라고 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가 사전에 신고를 하면 그렇게 투표하는데 그것도 역시 과거의 부재자 투표처럼 그런 분들은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제 해당 선관위에 보내면은 개표 날에 개표하게 되겠죠. 네.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 것인지 분석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청취자들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떤 의견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지요? 과거의 투표율 가지고 이야기할 때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뭔가 야당 또는 진보 세력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죠. 그 이유는 한 두 가지라고 봐집니다. 되게 고령층들이 좀 보수적인 성향인데 투표율이 높죠. 투표율이 높은 쪽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작지만은 그렇죠. 투표율이 낮은 젊은 층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젊은 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현재 정권에 대한 응징 의지가 강하면 사람들은 뭔가 투표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것이다. 이 두 요소가 결합돼 가지고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야권 또는 진보 성향에게 유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보 성향이 여당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현재는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나 지난번 경우는 좀 다르긴 합니다. 왜 다르냐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투표에서 어떤 성향이냐 기준의 정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요. 더구나 이번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이냐 이 기준도 다르고요. 네. 한때 여론조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과거에는 조금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집단들이 주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나 무관심층들이 집단을 별로 응답하지 않은 경향이 많았는데 네.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오히려 반대 현상으로 예.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여당의 명분이 떨어지니까 네. 그랬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투표를 기준으로 보는데 새누리당 쪽에서도 그런 명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원 세상에 정당이란 세력이 투표율 높아가는 것을 걱정하는 정당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비난들이 좀 한때 있었죠. 우리 예. 새누리당도 투표율 올라가기를 바란다. 다만 우리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집결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것인데 네. 이번에 이제 봤을 때 그러면 향후 젊은 층이 과연 더 많이 투표할 것인가 고령층이 많이 투표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이번에 좀 보기 어렵다는 것이 차이도 네. 많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고령층이 좀 많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지역이 전남북을 포함한 호남 지역이었는데 네. 이 지역의 고령층들이 그러면은 보수당인 새누리당 후보를 찍었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분석한다고 했을 경우 여러 변수를 좀 정밀하게 봐야 된다. 이 하나를 두고 어느 쪽이 유리하다.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일이 내일 모레 결국 이제 하루 정도가 남은 셈인데 현재 전해지고 있는 17개 지방자치단체장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참 어렵죠. 어려운 질문이죠. 네. 조심스러운 대답이 될 텐데. 17개 예. 광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세종시도 17개 광역에 포함되긴 하지만은 사실 인구가 13만이기 규모가 때문에 작죠. 어지간한 그 기초보다는 사실 규모가 적을 정도인데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폭을 넓게 얘기하는 게 편하겠죠. 예. 새누리당은 현재 6개에서 10개까지를 볼 수 있겠고요. 예. 거의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에서 저는 하나를 좀 더 써서 11개까지 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왜 예. 그러냐 이렇게 했느냐면요. 예.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은 대강 나오고 있지만은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85% 내외가 되는 쪽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혹시 이쪽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맺힌 것들을 품고 있는 세력이 남아있다면은 선거가 쓰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지금 선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배할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제도적이든 아니면은 비제도적이든 간에 폭발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게 혹시 폭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폭발한다면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예. 혹시 시간이 되나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좀 말씀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도권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은 되게 보면 2대1 정도로 예. 서울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쪽이었었고 예. 그보다는 조금 약하지만은 인천은 더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서는 쪽이었죠. 예. 경기는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는 쪽이었지만은 추격해서 김진표 추격해서 경합을 벌인 상태였는데요. 네. 막판 가면서 경기도 상당히 인천도 유정복 후보가 상당히 따라붙는 양상을 빌려서 예. 서울 정도는 확실하지만 나머지는 역시 수도권의 경우도 예. 경합의 대상이고요. 네. 그다음으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앞서고 있는 쪽은 제주의 원희룡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여기 예. 좀 차이가 나서 예. 거의 또 역시 투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아주 우세를 보이는 것이고 나머지 호남에 하나만 예를 들자면 거긴 특이하죠. 무소속하고 붙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야당에 해당되는 쪽인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고 있는 후보들한테는 최선이나 차선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차악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구도를 만들고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한 선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마음 정하지 못한 분들 꽤 있으실 텐데 원장님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보편적으로 선관위에서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책을 보고 투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먼저 사람을 보고 투표하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책이야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겠고 참모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이후로 집행하고 이끌어가는 우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예.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먼저 뽑아라라는 주문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좀 아직 마음 못 정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6.4 지방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국방부 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내정됐는데 이번 인사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지난번 김장수 안보실장을 경질했던 이유를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발언에 대한 문책성 인사였다면 뭐 그저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인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론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민들이라든가 그 평자들의 얘기는 인사 문제를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는 방향에서 인사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 점에서 보자면 뭔가 변화를 주는 메시지하고 좀 달랐다라는 거고요. 특히 안보실장의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쪽에 뭐가 있었냐면 안보는 외교, 대북 문제, 통일 문제 모든 것이 포괄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기존의 김장도 실장에다 국정원장 체제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누구인지 통일부 장관이 누구인지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군과 국정원이 지배했던 시대에서 예.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시인데 군에서 매파를 주도했던 분이 가셔서 그 점에서는 아쉽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하는 부분 중에 가장 높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안보, 외교 이쪽이어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갔는데 내용상으로 보자면은요. 예. 내용상으로 보자면은 외교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지만 실제 외교는 구체적으로는 지금 던져진 게 없고 초반에 서로 이렇게 길을 트는 정도였고요. 예. 대북 문제의 경우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걸 던져가지고 이락은 뭔가 다른 길로 나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길을 못 트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큰 목표는 정하고 있지만은 그 신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자체가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실장 한 사람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또 국정원장을 비롯한 다른 또 외교 분야 담당자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김관진 새 실장이 이전에 국방부 장관 할 때하고 또 뭔가 달라질 수 있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 가장 지금 관심 두고 있는 부분이 국무총리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겠어요? 당장 발표되기 어렵겠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젠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뭔가 지금 개혁을 담당할 적임자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하고 저는 개혁 얘기한다면은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 운영의 전반의 기조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예.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와 척결을 중심으로 하는 쪽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점에서는 저 생각은 약간 다른데 저 예. 생각은 지금 이 시대의 총리는 뭔가 국민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끌어안아줄 수 있는 이런 분이 갔으면은 나머지 간피와 척결하고 이런 문제들은 감사원장도 있고 검찰총장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총리는 좀 그런 감싸 안아줄 국민들에게 정파를 넘어서 감싸 안아줄 뿐인데 그런 적절한 분을 할 수 있을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의 풀을 그런 쪽으로 넓힐 수 있을지 이것은 과제 같습니다. 국정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장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 분 다 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 적어도 한쪽은 다른 민간 출신의 전문가가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김관진 장관이 이 실장으로 옮기는 게 비중이 워낙 커버리기 때문에 국정원장 과연 어느 분이 그런 전문성을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을까 쉽게 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관련됐던 또 검사 또는 법관 출신이 갈 여지가 있는가 해서 너무 과도한 검사를 중심으로 한 법관들과 군 출신이 집중되는 좀 피해야 된다는 주문도 있었는데 그 주문을 받으면서 뭔가 새로운 인물 조금 뭐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그런 덕목 역량 갖추면서 인사청문회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인사청문회도 있지만은요. 예. 저는 그 전에 예. 인사 풀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는 거. 대통령하고 이전에 당의 후보하고 다른 게 당의 후보일 때는 당파적인 사람들을 참으로 쓰는 것이지만요. 박근혜 대통령 오히려 후보 시절엔 주변에서 뭐 김종인 뭐 완전히 끌어왔었는데 오히려 모든 대한민국에서 좋은 인재를 끌어다닐 수 있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예. 오히려 그 풀을 오히려 좁혀버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역시 아쉬운데 박근혜 대통령 국가의 계절 수준으로 바뀌겠다고 하니까 인사 쓰는 것부터 위해서 바꾼다면은 중하위직도 같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바뀌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도 기대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님과 함께 6.4 지방선거 그리고 총리 후보자 얘기까지 이런저런 얘기 두루두루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경찰청은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다음 달까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의 요양병원 1,200여 곳에 대한 특별점검과 단속을 벌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들이 비상구와 방화설비 등 주요 안전시설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결심 공판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오는 30일 오후에 검찰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는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리 임명 후 개각을 통해 국정 운영을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지만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후임 총리 인선 기준으로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적폐를 뜯어 고칠 수 있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삼고초려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이번 시간은 IT 세상 완전 정복입니다. 전자신문 유효정 기자와 함께 스마트한 IT 사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모바일 기기로 음악 듣는 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음악 들을 때 주로 이제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던데 음악 듣는 방법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다양해지고 있죠? 예, 예. 과거에 모바일 음원을 소장하던 방식에서 네. 이제 소비하는 음악 듣기로의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라고들 말을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다운로드 받아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 대신에 네.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속 무선 통신이 어디에서나 가능해진 덕분인데요. 그 다운로드 음악을 강조했던 애플이 최근 유명 음악 스트리밍 업체를 3조 원에 인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스트리밍 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국제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음원 스트리밍 매출이 11억 달러로 2010년에 3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네요. 예, 최근 몇몇 음원 서비스 업체가 예. 월 6천억 원가량의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내가 지정한 곡을 듣는 것보다 네. 무료나 아예 초저가로 그 라디오 형식의 스트리밍 음악을 듣는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듣고 싶은 장르만 설정을 하면 그 서비스 업자가 알아서 선곡을 해서 다양한 곡을 쭉 틀어주는 식입니다. 이 국내에서도 휴대폰을 가장 많이 파는 그 S사가 네. 그 올가을 이 같은 방식의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예. 그 광고를 들으면 아예 완전히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같은 형식은 미국에서 먼저 유행을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바일 메신저와 결합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음악 서비스도 뭐 최근 와서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요즘 새롭게 나오는 음악 서비스가 주로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 기능을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를 운영하는 기업도 지난해 그 소셜 음악 앱을 내놨는데요. 친구 여러 명이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자신이 구매한 노래의 목록을 친구에게 보내주면 친구가 구입하지 않은 음악이라도 내 네. 뮤직룸에 와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댓글 달기나 공감하기로 음악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앱 다운로드가 벌써 1,000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국내 한 통신사도 소셜 음악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런 통신사 음악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가 방을 열어서 원하는 음악을 틀면 방에 들어온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려면 음질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음질이 좋아지는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모바일 기기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더 좋은 음질을 찾고 있고요. 그 CD 음원 수준의 고음질 음악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CD 음질보다 4배가 더 높다는 일명 그 울트라 하이 퀄리티 음원도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게 뭐 4배가 높아지면 인지가 가능한가요? 예,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 예, 지난해 이후 올 상반기에 걸쳐서 여러 음악 서비스 업체가 그 모바일 CD 음질 음악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요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폰에 내장된 스피커에도 좀 고음이 더 잘 들리는 고출력 스피커를 써가지고 네. 더 좋은 음질을 내게 하고 있고요.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액세서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음악 듣는 얘기 해봤고 이번 주에는 연휴도 있고요. 곧 있으면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오는데 여행 앱 잘 사용하면 더 즐거운 여행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여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앱은 그 여행사가 운영하는 앱 혹은 교통편 관련 앱 그리고 숙박할 곳을 찾기 위한 앱이 있는데요.
뭐 국내나 해외 여행에 특화한 앱이 따로 있습니다. 예. 대부분 요즘 그 여행사 앱이 그 모바일 여권 사본까지 보낼 수 있게 해놔서 스마트폰으로 예약 결제까지는 논스톱으로 맞추시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국내 여행의 경우 뭐 지역별 맛집이나 뭐 숙박 정보를 볼 수 있고 해외 여행 경우에는 그 여러 여행사의 상품을 한 앱에서 가격 비교를 해주는 앱도 있더라고요. 중요하죠. 갈 곳을 정하셨다면 이런 네. 앱으로 가격 차이를 따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한 호텔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저렴하게 해외 호텔을 예약하시려면 온라인 호텔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 해외 피모 사이트에 가서 간단히 뭐 회원 가입하고 원하는 호텔의 대략적인 위치와 체크인아웃 날짜를 입력을 하면 낮은 금액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액을 높이면서 비딩을 하게 되는데요. 낙찰되는 가격이 그 호텔을 정식으로 예약하는 가격 대비 적게는 절반에서 약 20-30% 할인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은 좀 투자가 돼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숙박, 요즘 또 유행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온라인이나 그 모바일을 통해서 빈 가정집 혹은 방을 여행객에게 빌려주고 또 빌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 A 기업이 보유한 주택 리스트가 뭐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대만 등 190여 개국 34,000여 도시에 60만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호텔 힐튼보다 더 크게 성장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방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30달러짜리부터 1만 달러짜리까지 있는데요. 성도 빌려준다고 그러고. 원하는, 예, 형식도 다양합니다. 어차피 남는 방으로 돈을 벌고 싶은 주인과 또 호텔이 아닌 다른 숙박 장소를 찾는 여행객 수요를 매칭시킨 겁니다. 서로 후기를 공유하면서 뭐 위험 요소나 불안감을 줄이는데요. 지난 3월 한국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예, 사용을 하려면 방문했던 이들의 후기를 잘 확인하는 것이 팁이고요. 얼마 전 이 사이트 창업자가 한국에서 강연을 했는데 네. 그 주인과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공유 경제라고 불리는 합리적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우리 사용하는 자원들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군요. 공유 경제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신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집을 빌린다는 거, 그죠? 네. 모르는 사람에게 또 집을 빌려준다는 거. 네, 그래서 후기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행 전 준비 과정이나 혹은 현지 여행 도중에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도 있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제 경우 꼭 필요한 앱인데요. 그 여행을 가보면 꼭 한두 가지씩 꼭 빠뜨리고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의외로 그 여행 준비물을 잊지 않고 챙겨가게 해주는 앱을 사용하면 좀 유용합니다. 그리고 뭐 여행 경로, 루트를 알려주는 앱도 많이 있고요. 또 여행 도중에 위험하거나 그 난처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많은데요. 네. 그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그 해외 안전 여행이란 앱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네. 해외에서 뭐 도난, 분실, 강도 소매치기, 뭐 교통사고나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그 상황별로 대응 요령을 다 나라별로 알려주고요. 그 현지 영사 콜센터나 아니면 세계 110여 개 국가의 뭐 경찰이나 화재, 구급차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대응할 요령 미리 사실 잘 안 읽어보게 되는데 예. 좀 이렇게 영사 콜센터 같은 거는 좀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는 앱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네요. 예,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성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화장품의 성분을 알려주는 웹이 있다. 예, 보통 앱? 화장품을 쓸 때 이제 주요 성분 우리가 아는 거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화학 성분 이름만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들 앱을 모르겠더라고요. 쓰면 실제로 화장품 속에 그 내 피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앱 장터에서 화장품 성분이라고 검색하면 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한 앱에 보면 그 1000개 가까운 브랜드에 2만 개 넘는 제품이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솔직히 전 제가 쓰는 그 몇 가지 화장품을 찾아보고 이용해 보셨어요? 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네, 어떤 성분이 들어갔길래 충격을 받으셨는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회원가입 이후에 이제 간단히 내 피부가 건성이냐 민감성이냐 정도의 타입을 설정하게 돼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제품을 검색하면 그 타입에 맞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뭐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또 주의해야 할 나쁜 성분 혹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다 표시를 해줍니다. 이 화장품 제조업체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정보인데요. 성분별로 안전한지에 대한 등급을 뭐 높은 위험도다, 뭐 중간 위험도다 이렇게 분류해서 표시를 해주고요. 그 앱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가장 피해야 할 20가지 위험 성분 중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하네요. 예, 제가 쓰는 화장품 몇 개를 검색해봤는데 네. 그 20가지 위험 성분 중에 8가지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화장품 바꾸셔야겠는데. 예. 이거 구입할 때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에 들어있는 A 성분은 뭐 모공을 막을 수 있고 지성 피부는 피해야 한다. 네. 혹은 피부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세히 설명을 다 해주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프로필 파라빈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살균 보존제다. 또 혹은 뭐 자외선 차단이나 미백 같은 기능성 성분으로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재료 기능도 다 나옵니다. 네, 여성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앱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예. 화장을 자주 하는 분들 경우에는 한 번쯤 다운받아서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T 세상 완전 정복 전자신문의 유효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식이 흘러가는 23시간, 지식이 머무는 1시간.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갑 속 경제학입니다. 오늘은 키움에셋 플래너 백정선 소장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알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빠듯한 월급으로 사는 사람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한 푼이라도 좀 비용 줄이고 싶은 마음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요즘은 대출이자 줄일 수 있는 방법,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받은 사람들이 1년마다 자동 갱신이 되면서 대출이자가 올라가거나 변화가 없는데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네. 대출이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기간 특별한 부채도 없었고 뭐 연체도 전무했다 하더라도 네. 마이너스 통장 특성상 고객 개개인의 여건을 맞춰줄 수 없어서 네. 금리를 조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승진 같은 그런 이유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요청하면 신용 상태 등을 다시 평가해서 대출 금리를 일정 부분 깎아줍니다.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은 그 대출 고객이 처음 그 대출 당시와 비교해서 본인의 신용이 확실히 좋아진 경우에 은행의 대출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등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시작됐는지요? 예, 금리 인하 요구권은 지난 2002년 8월 달에 그 가계용 여신거래 기본 약관을 대해서 신설이 되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 은행의 홍보 부족으로 이용 실적이 적었는데 금융당국이 2012년 7월부터 네.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지도하면서 그 결과로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용한 그런 고객이 9만 200건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접수건 중에 실제로 금리 인하로 이어진 건수는 8만 5천 건 정도 되니까 네. 실제로 43조 정도가 대출 금액이 그래서 그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42조가 네. 수용이 됐으니까 뭐 94.3%가 수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네. 이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일러주시죠. 개인 대출의 경우는 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한 사유는 네. 취직, 승진, 소득 증가, 우수 고객 선정, 신용 등급 개선 등이 있는데요. 네. 추가 요건하고 금리 인하 방법은 그 거래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은 그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금리가 산출되는 신용대출에 우선 적용되는데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최초 대출일부터 3개월이 지나야지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신청 횟수는 연 2번, 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기업 대출의 경우는 금리 인하 사유가 일반적으로 회사채 등급이 상승하거나 네. 재무 상태가 개선되거나 특허가 취득되거나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금리 인하 요구가 실제로 수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담보대출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이 담보대출에도 적용이 됩니다. 네. 금리를 낮추고 싶다면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네.
최근에는 은행별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비교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은행의 그 뱅크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뱅크샵.co.kr에 들어가면 네. 은행별로 아파트 담보대출, 빌라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오피스텔, 경약자금, 잔금대출 이런 것들이 다 대출금리 비교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이자율을 확인해 본 다음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너무 높게 내고 있다라고 네. 하면 은행에 가셔서 담보대출에 대해서 그 금리나 요구권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주택금융공사의 유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런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은행에만 적용이 되나 아니면 보험이나 신용카드 같은 곳에 적용이 되는지요? 금리나 요구권은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그 대출 당시 상황보다 급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됐을 때 무조건 신청할 수 있으니까 네. 은행, 카드사, 보험사, 그 여러 상호 금융사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적용 안 되던 게 보험사나 신용카드 회사, 여신회사, 상호금융회사는 작년부터 적용이 됐고요. 예. 올해 9월 달부터 그 저축은행도 예. 이게 적용돼서 예. 대출 평균금리보다 최대 2.4%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금리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개인 가계대출의 경우는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 자격증 취득, 기술사라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한의사 등의 어떤 기술 전문 자격증 취득하거나 네. 우소국의 선정, 자산 증가 이 7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기존보다 부채 비율이 상승한 경우, 네. 그다음에 받은 지 3개월이 안 된 경우, 기간 연장이나 규모 증액도 마찬가지로 최근 3개월 이내에 했으면 아예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한받게 되고요. 네. 담보대출이나 그 고정금리의 고정금리의 경우는 제한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용받으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네. 최대 신청 횟수가 연간 2회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서 그 혜택을 보려면 평소에 신용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급여이체라든지 그 한 은행을 정해서 금융상품 거래를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 처음 알게 된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 주신 금리나 요구권 얘기 듣고 나니까 한 번쯤 금리나 요구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금융기관에 체크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움 에셋 플래너 백정선 소장과 함께 지갑 속 경제학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아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가 함께 부른 영원한 사랑, 엔들레스 러브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 박희준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저녁 되십시오.